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한일, 한미에 이어 한중일 3국 외교 정상화에도 시동이 걸렸습니다. 한중일 3국 정상회의 협의가 곧 시작이 됩니다. 우선 기시다 일본 총리의 7일 방한은 확정이 됐습니다. 부부가 함께 오는데 2009년 이후 14년 만입니다. 한일 정상 셔틀 외교가 완전히 복원이 되는 거죠. 양국 정상이 만나기 전 내일은 일본 국가안보실장이 8년 만에 한국에 들어옵니다. 지난 3월 윤 대통령 일본 갔을 때 합의했던 NSC 경제안보 대화를 출범시키는 겁니다. 속도를 내는 한일 외교 정상화 소식부터 홍지은 기자가 시작합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7일 유코 여사와 함께 1박 2일 일정으로 서울을 방문합니다. 2009년 하토야마 당시 일본 총리 부부가 동행한 사례는 있었는데 한일 관계가 악화된 뒤로는 총리 혼자서만 한국을 찾았습니다.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일본에 방문한 것과 같은 형태로 답방하면서 완벽한 셔틀 외교 복원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首脳間の深い信頼関係を背景として今後の日韓関係の加速や激変する国際情勢について腹を割った意見交換を行う良い機会になると期待をしております。以上です。 한일 정상회담은 기시다 총리 방한 첫날인 오는 7일 열릴 예정입니다. 저녁에는 정상 만찬과 함께 도쿄 오므라이스 회담과 같은 별도 친교 행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외교란 상호주의가 중요하다며 기시다 총리 내외가 1차, 2차에 걸친 친교 시간을 많이 준비한 것을 감안해 우리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상회담에 앞서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도 내일 2014년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해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최고위급 안보경제회의를 갖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선 미국 방문 성과에 대해 직접 설명에도 나섰습니다. 그것도 세계 최강 국가와 70년간 동맹을 맺어왔다는 것은 남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고마운 것이 있으면 고맙다고 얘기할 줄 아는. 워싱턴 선언을 언급하며 상대 선의의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 힘에 의한 평화로 튼튼한 안보를 구축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한동안 중단됐던 한중일 정상회의 복원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4년 만에 오늘 한중일 재무장관이 우리나라에서 만났습니다. 3국 모두 경제적으로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 이번 주 일요일 한일 정상회담 때도 의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우리나라에서 한중일 정상회의를 열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일중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가급적 연내 3국 정상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2008년 시작된 한중일 정상회의는 코로나와 악화된 한일 관계 여파로 2019년 12월 중국에서 열린 이후 지금까지 중단됐습니다. 한중일 3국이 번갈아가며 의장국을 맡는데 이번에는 우리나라 차례입니다. 개최 시기와 의제를 조율하기 위해 3국 외교 실무자간 협의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한국, 일본, 중국의 3자 정상회의를 다시 가동해 영내 평화와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 인천 송도에서는 한중일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4년 만에 대면 회의를 가졌습니다. 지난달 대중무역 적자는 22억 7천만 달러로 7개월째 뒷걸음질 치는 상황.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중일 모두 경제적인 측면에서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7일 한일 정상회담 테이블에도 한중일 정상회의가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 3월 도쿄 회담 때도 한중일 고위급 프로세스 재가동의 중요성에 의견을 모은 바 있습니다. 다만 지난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가 거론돼 중국이 반발하고 있는 만큼 안보 문제로 얼어붙은 한중 관계가 풀어야 할 변수로 꼽힙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출입 기자들과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출근길 문답을 멈춘 뒤 6개월 만인데요. 취임 1년 소회도 밝혔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김대기 비서실장이 주재하기로 한 대통령실 기자단 오찬에 윤석열 대통령이 깜짝 등장했습니다. 일단 먹읍시다.
지난해 11월 출근길 문답 중단 이후 6개월 만에 언론과 직접 소통에 나선 겁니다. 처음에는 취임하고 메일 받잖아요, 그죠? 근데 안 보니까 좀 섭섭하죠. 근데 나는 살이 찌더라고.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내가 사실 지금도 꼭두 새벽에 눈이 떠요. 그래서 윤 대통령은 취임 1주년 소회를 밝히며 대통령으로서 유연한 자세를 갖겠다고 했습니다. 이 변화의 속도가 좀 느린 부분은 다음 1년에는 속도를 더 내고 또 변화의 방향을 조금 더 수정해야 되는 거는 또 수정하고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또 당선인 시절 언론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약속했던 것을 언급하며 대언론 관계에도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이런 자리 좀 자주 만들게요. 너무 많으면은 대화하기도 좀 어려우니까 조금씩 나눠가지고 자리를 한번 좀 인원이 좀 적어야 김치찌개도 끓이고 뭐 하지 않겠어요? 몇백 그릇을 끓이면 맛이 없잖아. 오찬이 끝난 뒤에는 기자단과 기념사진도 찍었습니다. 오는 10일 취임 1주년을 맞는 윤 대통령은 성과나 실적을 알리는 방식의 기자회견은 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취임 1년 동안 대통령과 야당 지도부는 한 번도 회동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엔 되나 했는데 또 무산됐습니다. 대통령실이 신임 민주당 박광원 원내대표에게 여야 함께 만나자 제안을 했지만 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먼저 만나야 한다며 거절했습니다. 유준 기자입니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취임 축하난을 전하자 박광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뼈 있는 말을 건넵니다. 1년 동안 이제 야당 대표와의 회동이 한 차례도 없었다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참 아쉬운 대목입니다. 우리 대통령께서도 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이 수석은 10여 분간 진행된 비공개 면담에서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와 만날 의향이 있다며 만남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박광원 원내대표는 회동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박광원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당대표를 먼저 만나는 것이 순서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간의 만남은 어렵다.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와 취임 이후 한 번도 회동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명계 원내대표가 먼저 만날 경우 당내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입니다. 당 지도부와 이 대표 측은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대통령께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 제안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지도부 의원은 채널A에 이재명 대표를 조롱하는 거냐, 갈라치기 시도라면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대통령실만 유치해질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검찰이 오지 말라는데도 출석하겠다며 오늘 일방적으로 나갔습니다. 검찰청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퇴짜를 맞았는데요. 밖에선 이 한 번 살다 죽는 목숨이다. 나부터 구속하라고 외쳤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지지자들의 엄호를 받으며 곧바로 검찰청사로 들어갑니다. 등록이 돼 있어야 들어가실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등록이 안 돼 있어서. 안 되면 전화 통화라도 연결 좀 해줘보세요, 부장님하고. 5분 만에 발길을 돌려 청사 밖으로 나온 송 전 대표가 포토라인 앞에 섰습니다. 변호사는 동행했지만 같이 온 민주당 현역 의원은 없었습니다. 송 전 대표는 전당대회 금품 살포 의혹에 대해선 송구하다면서도 검찰의 수사 방식을 맹비난했습니다. 저의 주변을 샅샅이 모두 파헤치는 인생터비 수사. 뭔가 나올 때까지 수사한다는 마구잡이 수사는 정치적 기획 수사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까지 거론하며 자신을 구속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범불 5년입니다. 주변 사람 대신 저 송영길을 구속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 총장의 녹음 파일이 만천하에 공개됐지만 믿을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송 전 대표는 돈봉투 살포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선 부인하거나 구체적 답변을 피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반면 검찰은 차근차근 계획대로 수사하며 송영길 전 대표의 최측근부터 잇따라 소환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엔 당대표 경선 당시 송 전 대표를 보좌했던 현직 시의원을 조사했습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검찰이 자신과 측근을 상대로 마구잡이식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불러서 별건 수사로 협박하고 윽박질러 진술을 강요하는 전근대적 수사는 안 됩니다. 하지만 검찰은 돈봉투가 조성되고 전달되는 과정을 따라 순차적으로 수사한다는 입장입니다. 먼저 돈봉투 조성과 전달에 관여한 캠프 실무진을 조사한 뒤 최종 지시와 승인을 내린 것으로 의심되는 송 전 대표에 대한 수사로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이미 당대표 경선 당시 송 전 대표를 가까이에서 수행한 보좌진이 줄줄이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소환 통보를 한 걸로 알려진 보좌관 박모 씨 외에 송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인 A씨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청사로 불러들인 사실이 채널A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A씨는 당대표 경선 당시 운전기사 등 수행비서 역할을 한 인물로 현직 인천광역시 시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답변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검찰은 송 전 대표의 후원 조직인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의 조직적 증거인멸 정황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수사가 본격화된 뒤 먹사연 사무실 일부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초기화되거나 교체된 정황을 포착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송 전 대표와 해외에서 말맞추기 우려가 제기된 먹사연의 회계 담당자 박모 씨도 조만간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민주당은 이미 탈당한 송영길 전 대표 오늘 검찰 출석엔 침묵했습니다. 또 다른 고민은 돈봉투 의혹이 불거진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거취입니다. 내심 자진 탈당을 바라는 분위기지만 두 사람 지역구 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이성만 민주당 의원은 돈봉투 의혹이 터진 뒤 지역 활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지역구 사무실에서 100여 명의 당원들을 만났습니다. 이 의원은 SNS에 진실을 밝히고 실망시키지 않도록 하겠다고 적었습니다. 윤관석 민주당 의원도 지역구에서 종교 행사에 참석하고 족구팀과 즉석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탈당에 대한 거취 표명은 하지 않은 채 총선을 겨냥한 지역구 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겁니다. 당과 협의를 해봐야죠. 지역민의 신분이기도 하고 또 당의 신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국면 전환을 위한 무리한 검찰의 기획수사 수요라고 봅니다. 당내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자신감을 갖고 이 건에 대해서 원칙대로 대응을 하셔라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래야지 당이 삽니다. 한 수도권 의원은 탈당이라도 해야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것이라며 선당 후사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내일 민주당 의총에서는 두 의원 거취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송갑석 최고위원은 두 의원에 대한 자진 탈당 권유가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또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민감한 공천 얘기를 대통령 정무수석과 나눴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가 공개되면서입니다. 역사관으로도 시끄러웠던 데다 이런 녹취까지 공개되니 당내 비판은 커지고 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국회 사무실 문이 굳게 잠겨 있습니다. 태 최고위원이 보좌진과 나눈 대화가 공개된 뒤 태 최고위원은 국회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공개된 녹취는 최고위원 선출 다음 날 이진복 대통령 정무수석이 총선 공천을 거론하며 한일 관계에 대한 옹호 발언을 요구했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난 들어가자마자 중국성이 나한테 오는데 저도 이거 발언을 그렇게 하냐. 민주당의 한일 관계 가지고 대통령 공격하는 거 책임을 져서 한마디 말하는 사람은 뭔가 그걸 잘 활용해서 매번 대통령한테 보고할 때 오늘 이렇게 쓴다고 정상들 들어가면 공천 문제 뭐 신경 쓸 필요도 없어. 태 최고위원은 SNS를 통해 내년 총선 공천을 걱정하는 보좌진을 안심시키기 위한 과장된 발언이라고 해명했고 이 수석은 발언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공천 이야기는 아예 이야기도 안 했고 일본도 마찬가지죠. 뭐. 내용의 그 사실 여부는 그분들한테 물어봐야지. 내가 잊지도 않았고 내가 한 말도 아닌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공천 관련 언급을 했다고. 그 자기가 부풀렸다 그러잖아. 그런 말 한 일이 없는데. 그래도 아니 왜 자꾸 안 했다는데 했다고 질문하세요? 제주 4.3은 김일성 지시 발언 등으로 오는 8일 징계를 앞둔 태 최고위원에 대해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천 개입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을 때 수사를 지휘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었다며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세월의 뉴스 최선입니다. 취임 1주년을 맞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의 공원이 이틀 뒤부터 개방됩니다. 120년 동안 일반인 접근이 불가능했던 용산 미군기지 일부가 공원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동훈 기자가 미리 곳곳을 둘러봤습니다. 용산 미군기지 부지 자리에 용산공원을 조성해 개방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약속이었습니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 주변에 수십만 평 상당의 국민 공원 공간을 조속히 조성하여 임기 중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취임 1주년을 맞아 새로 단장한 공원이 오늘 첫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형형색색의 꽃들로 꾸며진 약 9만 평 규모의 용산 어린이 정원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미군 장교들이 거주하던 붉은색 지붕의 단층 단독주택은 휴식 공간으로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군이 주둔했고 광복 이후 미군 기지로 쓰였던 이곳이 120년 만에 모레부터 일반에 개방됩니다. 대통령실은 외국군 주둔의 역사를 끝내고 미래로 나아가는 주권 회복의 상징적 장소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임기 내내 계속 좀 아이들한테 여기서 뛰어놀게 하면서 또 부족한 거 있으면 좀 바꿔나가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우리 이제 일하는 공간 빼고는 그렇게 할 생각이고. 용산 어린이 정원은 관람객들의 휴식과 독서를 위한 용산서가, 야외 휴게 공간인 이음마당, 잔디 정원을 갖춘 이벤트 하우스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 전용 야구장과 축구장도 마련돼 있습니다. 모레 개방에 맞춰 대통령실 초청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와 축구대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용산 어린이 정원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사전 예약을 통해 입장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여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오늘 함께 저녁을 먹는데요. 뭘 빼고 먹습니까? 네, 최고위원은 빼고 먹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는요,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 성과를 직접 설명하고 당의 협조를 당부하기 위한 자리인데요. 당에서는 김기현 대표와 신임 윤재욱 원내대표, 이철규 사무총장, 또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이, 또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이진복 정무수석 등이 함께합니다. 그러니까요. 최고위원도 사실 지도부인데 원래 안 부르나요? 지난 3월에는 불렀죠. 대통령이 최고위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축하해. 그래 저랬었는데요. 이번엔 왜 빠졌을까요? 대통령실은 이번에는 신임 원내 지도부를 축하하는 자리라면서 일부러 뺀 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요. 당내에서는 당연한 결정이라는 반응도 있습니다. 요즘 국민의힘 최고위원 중에 성한 사람 찾기가 힘들다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 실언 논란으로 징계 절차가 개시됐죠. 최고위원들 설화 계속 이어집니다. 징계하기 시작하면요. 나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김병민 최고위원 혼자 앉아 있을 것 같다. 추가 수당을 뭔가 이렇게 좀 지급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러게요. 그럼 김병민 최고위원은 오늘 못 가서 좀 억울할 수도 있겠는데요. 일단 별 논란이 없는 김병민 최고위원 또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에게 물어봤는데 본인들은 말을 아끼더라고요. 하지만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다른 최고위원 논란에 유탄을 맞았다라고 표현했고요. 또 다른 관계자도 지도부로서 당연히 가야 할 자리에 못 가니 이들을 생각하면 안타깝다라고 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송영길 전 대표 인디언 기우제 이야기를 했나 보죠? 네, 앞서 보신 것처럼 검찰에 일방적으로 자진 출두한 뒤에 검찰의 수사를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낸다는 인디안 기우제처럼 뭔가 나올 때까지 수사한다는 마구잡이 수사는 심각한 인권 침해로 연결될 것입니다. 애니메이션 영화 내용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라이온 킹이라는 영화를 아실 것입니다. 무파사가 동생 스카의 억울한 음모로 죽고 나서 아들 심바는 쫓겨나게 됩니다. 스카와 하이에나들이 지배하는 밀림은 생기를 잃고 회색빛으로 변했습니다. 이 만화는 억울한 음모로 죽게 된 왕의 아들이 다시 왕의 자리를 되찾는 과정이 담겼는데요. 비유에 따르면 억울하게 쫓겨난 심바가 본인이란 얘기 같네요. 글쎄요, 노무현 전 대통령 또 조국 전 장관 이름도 꺼냈습니다. 환장한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정말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심각한 일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렇고 조국 장관이나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고. 글쎄요, 비유는 화려한데 본인 컴퓨터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심한 반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당내 반응도 우호적이지는 않습니다. 이원욱 의원은요, 실효성이 없고 국민들이 참 어리둥절하게 느낄 것이라고 했고요. 당 지도부의 대응을 이 동물에 비유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강제수사권 없다는 이유로 지금 다 포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 김연아 의원은요,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 이번 기자회견 좀 어떻게 보셨나요? 김연아 의원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박순자 의원 수사는 어떻게 돼갑니까? 마치 모래에 머리 박고 있는 타조 같은 그런 모습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대인배 흉내를 내며 나 한 명으로 퉁치자는 식으로 사법 거래를 시도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억울하다면 온갖 비유 화법을 동원하는 것보다 팩트부터 명확하게 밝히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열랑야랑이었습니다. 주가 폭락 사태 그 속보로 이어갑니다. 주가 조작이 지금 의심되고 있고 윗선으로 라더견 대표가 지목받고 있죠. 이 라 대표 투자 자문회사에 경찰이 출동해 휴대전화를 무더기로 발견했는데요. 저희가 확보한 이 CCTV 영상을 보니 누군가 주요 증거품을 빼돌리는 듯한 모습이 담겼습니다. 김지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깜깜한 새벽 서울 강남구 골목길. 순찰차 2대가 잇따라 지나갑니다. 곧이어 그 길을 따라 한 남성이 황급히 빠져나가고 등에는 배낭을, 왼손에는 서류 가방을 든 또 다른 남성이 뒤따릅니다. 큰 길가에선 어느새 나타난 4-5명의 사람이 골목 안쪽을 지켜보며 서성이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주가 조작 윗선으로 지목된 라더견 대표의 투자 자문회사에 경찰이 출동한 건 지난 25일 새벽 1시 반쯤. 경찰은 이곳에서 휴대전화 200세대와 노트북 8대를 확보했습니다. 이 휴대전화는 투자자 명의로 주가 조작을 할 때 사용된 대포폰으로 의심을 받는 상황. 그런데 경찰이 들이닥치자 한 무리가 급하게 현장을 빠져나왔고 이때 뭔가를 가져간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7, 8명이 한꺼번에 내려와서 어떤 사람은 차를 타고 가고 어떤 사람은 걸어가고 도망가는 듯한 백팩 매신 분도 계셨고 근데 대부분 노트북을 좀 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경찰 관계자도 순찰차를 보고 일부가 현장을 빠져나간 것 같다며 한 사람당 휴대전화 3-4대씩 들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라 대표가 전직 프로골퍼와 함께 투자 규모가 큰 VIP 투자자들을 따로 관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 빼돌린 휴대전화가 VIP 투자자 명의의 대포폰이고 이것이 핵심 증거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그 당시 영상을 보면 경찰 출동 이후에도 어수선한 모습입니다. 주민이 소란스럽다고 112에 신고한 게 발단이었는데 처음엔 이 출동한 경찰도 보이스피싱 조직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이어서 백승현 기자입니다. 112에 신고가 들어간 건 지난달 25일 새벽 1시 반쯤. 2층에 몇십 명이 모여 있는데 뭘 하는지 이상하다는 내용이었고 인근 파출소에서 출동하자 현장에는 30여 명의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주변이 너무 좀 혼란스러워서 경찰 신고를 했고 경찰차가 오니까 한꺼번에 좀 우르르 빠져나가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사무실에서 수백 대의 휴대전화가 발견된 만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의심하고 초동 대응을 했습니다. 경찰이 심야에 왜 수십 명이 모였는지 휴대전화에 이름이 적힌 이유는 뭔지 추궁했지만 이들은 단순 투자 자문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휴대전화에서 주식창까지 발견되면서 주가 조작단으로 인지하고 휴대전화 압수에 나선 겁니다. 당시 현장에는 투자자로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던 걸로 추정되는 상황. 두 커플이 계셨는데 한 커플은 부부 같았었고 한 커플은 연인 같았어요. 왜냐면 노부부였고 60쪽 그 정도 돼 보이시나? 당시는 주가 조작 사건 첫 언론 보도 이후 5시간 뒤로 주가 조작 일당들이 긴급 대책 회의를 열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그리고 일부 투자자 역시 심야에 항의차 방문한 거란 의혹도 나옵니다. 일단 경찰은 확보한 휴대전화를 포함해 해당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라더견 대표뿐 아니라 투자자들을 모집했다는 유명인들 이름도 속속 나오고 있죠. 이들 믿고 투자했다가 큰 손해를 봤다 주장하는데요. 프로골퍼 안모 씨에 이어 안 씨의 부친인 유명 가구회사의 전 회장도 투자자 수십 명을 소개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광민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주가 조작 세력 총책으로 지목되는 라더견 대표는 투자 수수료 명목으로 서울 강남의 골프 연습장 회원권을 판매해왔습니다. 이 골프 연습장 사장은 프로골퍼 안모 씨. 투자자들에 따르면 안 씨의 부친도 라 대표에게 투자자 30명을 소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모 씨 부친도 이 사건 피해자들을 소개한 걸로 저희가 좀 알고 있고요. 네, 피해 금액 전체 합계가 대략 1,000억 정도 이상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 통해서 들어갔던 게 맞아요. 대출이 너무 커서 온 집안이 그냥 통지박산 끝난 거예요. 안 씨 부친은 한 유명 중견 가구회사 계열사 전직 회장 직함으로 활동해왔습니다. 안 씨 아버님이 회장님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투자자들은 기업인이나 연예인 등 유명 인사들의 존재가 투자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안한지 회장님이나 아니면은 뭐 교수 이런 분들 그런 분들 많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연예인도 있고. 그래서 저는 뭐 그냥 믿고 산 거죠. 묻지도 않았어요. 채널A는 안 씨 부친의 입장을 들으려 했지만 운영하던 업체 폐업 등으로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투자자들은 라 대표 측이 투자 수익금으로 서울 강남구의 헬스장과 승마장 등을 사들였다고도 주장합니다. 해당 승마업체 대표도 프로골퍼 안 씨입니다. 저희도 이제 모르고 임차를 맡고 어차피 안 대표는 오지도 않고. 투자자들은 라 대표 측에 사기 배임 정황이 있다며 검찰에 몰수보전 신청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광민경입니다. 주가 조작 사태의 총책으로 의심받는 라더견 대표. 그런데 이 주가 폭락 사태의 배후는 본인이 아니라 이번 사태로 이득을 본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 회장이 라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주가 조작 혐의를 받는 라더견 투자자문사 대표는 주가 폭락 사태의 배후가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돈 번 사람은 엉뚱한 데 있어요. 주가 눌려가지고 개미들 다 죽이고 자기 상속세 아끼려고. 만약에 이 뒤에 배후에 이들의 관계가 발견이 된다면 엄벌을 받아야죠. 라 씨는 김 회장이 하한가 사태가 터지기 직전 140만 주를 매각해 605억 원을 확보한 데다 주식 폭락으로 향후 상속세가 줄었다며 사태의 책임을 김 회장에게 돌린 겁니다. 김 회장과 키움증권은 오늘 서울경찰청에 라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키움증권은 입장문을 내고 라 씨가 책임을 희석하려고 김 회장이 위법 행위를 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인위적으로 반대 매매를 실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1월 다우데이터 주가가 가파른 상승 곡선을 타기 전 김 회장이 3억 6천만 원이 넘는 주식을 매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6월에서 9월 21차례에 걸쳐 매집한 규모는 3만 5천 주가량, 평균 매입 단가는 주당 1,513원입니다. 지난달 20일 140만 주를 처분할 때 단가는 4배로 뛰었습니다. 당시 김 회장 지분 26.6%를 포함해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67%. 굳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지분을 늘릴 이유는 없었다는 게 증권업계 해석입니다. 다우데이터 측은 주가 폭등을 예상하고 매입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자, 내일 병원 예약했으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13개 의료단체가 간호법 국회 통과에 반발해서 집단 행동에 나섭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막지 않으면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주희 기자입니다. 병원 진료실 앞에 단축 진료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평소 오후 6시까지 진료하는 이 병원은 내일 2시간 일찍 문을 닫습니다. 의사를 비롯해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등 직원 8명이 내일 오후 간호법 반대 집회에 참여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13개 의료단체는 내일과 오는 11일 연가를 내거나 단축 진료 방식의 부분 파업에 돌입합니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다음 날인 오는 17일엔 의사 등 400만 명이 참여하는 총파업도 예고했습니다. 400만 보건복지 의료인들이 이 법안을 막기 위해 총력 투쟁할 것입니다. 지난달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은 간호사 단독 개원의 근거가 될 수 있어 의료 현장에 혼란만 부추긴다는 주장입니다.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없이 확정되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겁니다.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은 오는 4일 정부로 이송되고 대통령은 이날부터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이의가 있으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의료 현장 총파업 선언에 시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환절기인데 저희와 같이 그 애들이 있는 그 가정에서는 의료 공백이 충분히 우려스러운. 야밤이라든가 뭐 이럴 때 긴급 환자가 생겨서 치료할 데도 없고. 총파업 예고에 보건복지부는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반면 대한간호협회는 국민 생명을 담보로 겁박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취사를 담당했던 의무경찰이 없어지면서 해양경찰이 밥 때문에 고심입니다. 100톤 이하 소형 경비함부터는 도시락을 싸서 출항하거나 또 배달시켜서 먹으라는데 망망대해에서 어떻게 하라는 건지 난감하기만 합니다. 장호림 기자입니다. 짜장면 시키신 분! 망망대해 위 황당한 광고가 현실이 될 판입니다. 해양경찰은 지난달 11일 일선경찰에 메모 보고를 보냈습니다. 소형정의 취사 제로화를 추진한다며 출동 시 도시락 또는 배달 음식을 이용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편의점 도시락과 배달 등 완전식품 구매가 가능토록 예산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라고 쓰여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정에서 밥해주던 의무경찰이 지난달부터 없어지자 해경 본청이 내놓은 대책입니다. 중형함은 별도의 조리장을 새로 뽑아 배치하되 100톤 이하 소형함은 배에서 아예 밥해 먹지 말자는 겁니다. 한 달 평균 15일가량 바다에 나가 있는 소형함 근무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일선 경찰서에서 알아서 배달을 시켜 먹으라니 말도 안 되는 대책만 내는 거 보면은 한숨만 나옵니다. 이게 대책입니까? 블라인드 해경 게시판에도 탁상 행정을 비판하며 부글부글하는 글들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경 본청은 지금 승선 인원이 돌아가며 밥하는 것에 불만도 있다며 일단 5월부터 석 달간 시범 운영한 뒤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선 밥도 밥이지만 2017년부터 의경 폐지가 추진됐는데 지금에서야 주먹국으로 대응하는 것에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네, 근로자의 날과 어린이날이 있는 이번 주에 이어서 부처님 오신 날에는 대체 공휴일이 적용됩니다. 이로써 황금 연휴가 2번 생긴 5월, 여러분은 어떤 연휴 보낼 계획이십니까?
제주도는 호텔과 리조트 예약이 다 찼습니다. 염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일인데도 제주 해변은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애기가 좋아해가지고 여기 와서 지금 해수욕하고 있어요. 3일 정도 휴가를 냈더니 이제 거의 일주일 가까이 쉴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근로자의 날과 5일 어린이날 사이 화수목 3일만 휴가를 내면 길게는 9일까지 긴 연휴를 보낼 수 있는 겁니다. 이미 제주 주요 호텔과 리조트는 만실입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대부분 거의 만실이긴 하거든요. 일단 5월이 아무래도 좀 황금 연휴가 많고 하다 보니까 올해에서는 그래도 제일 좋은 시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5월 황금 연휴가 한 차례 더 추가됐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과 성탄절에도 대체 공휴일을 운영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오는 27일 토요일 부처님 오신 날부터 대체 공휴일이 적용돼 29일 월요일까지 사흘을 쉴 수 있습니다. 연이은 황금 연휴에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이들도 늘고 있습니다. 5월 해외 패키지 예약 건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1,500% 증가하였습니다. 올해 5월의 경우 대체 공휴일 등이 있어 해외여행 예약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로자의 날과 어린이날 연휴 기간 인천공항 국제선 승객만도 131만 6천여 명으로 예측됩니다. 코로나19 이후 5월 연휴 기간 100만 명이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이 선원과 양식장 인부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 이들 사이로도 마약이 침투했습니다. 주무대는 남해안 어촌마을과 양식장이었는데요. 배우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승용차에서 끌어내린 용의자를 경찰관 여럿이 달라붙어 제압합니다. 경남 통영과 거제 등 남해안 일대에 마약류를 팔던 베트남 국적의 20대 남성입니다. 차 안에선 마약이 발견됩니다. 봉투엔 현금 다발이 빽빽이 담겨 있습니다. 5만 원권 현금 다발. 마약을 공급한 또 다른 유통책. 창문 내려보세요, 창문. 경찰관들을 차로 밀치고 도주를 시도하지만 끝내 덜미가 잡힙니다. 해경은 남해안 일대를 중심으로 마약을 공급하고 투약한 일당 15명을 붙잡았습니다. 모두 외국인으로 불법 체류자 9명도 포함돼 있습니다. 해남부 체포합니다. 가만히 있어. 동남아에서 해외 우편 등을 통해 마약을 들여온 뒤 노래 주점과 외국인 전용 클럽 등을 통해 유통시켰습니다. 선원과 양식장 인부 등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 고객이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이 시각. 일부는 유흥주점에서 마약을 투약한 뒤 접대부와 환각 파티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자기 나라 사람이 운영하는 노래방이 있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가면은 기분 좋아지는 약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해경은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 시가 6,500만 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하고 불법 체류자들을 강제 추방했습니다. 또 남해안 일대에 비슷한 유통 조직이 더 있을 걸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자, 마약처럼 중독이라면은 빠질 수가 없는 게 바로 도박입니다. 코로나가 끝나자마자 야산에서 도박판이 대대적으로 벌어졌는데요. 여기에 끼려면 도박 상식을 묻는 면접까지 거쳐야 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경찰이 천막에 들이닥치자 놀란 사람들이 일제히 뛰쳐나갑니다. 이 바닥엔 화투와 현금 뭉치가 나뒹 겁니다. 도박 참여 혐의 지금 현행범 체포합니다. 야산에 천막을 치고 불법 도박판을 벌이다 체포되는 모습입니다. 조직폭력배 김모 씨 등 6명은 지난 3월부터 2달간 불법 도박장을 열었습니다. 인적이 드문 야산 10곳을 미리 골라두고는 매일 번갈아가며 천막 도박장을 여는 수법을 썼습니다. 억대 판돈을 놓고 이른바 도리직고땡 도박을 하도록 하고 판돈의 10%를 수수료로 챙겼습니다. 단속을 피해 일단 중간 집결 장소로 사람들을 모은 뒤 신상 정보와 도박 상식 등을 묻는 면접을 통과한 사람만 도박장에 안내했습니다.
이 진입로에 무전기를 소지한 감시조를 이중으로 배치하기도 했습니다. 도박 장소가 산속이고 진입로가 없는 관계로 사전에 도박 장소 10개소에 대해서 저희 형사들이 산 길을 개척을 하고 경찰은 아내가 불법 도박에 빠졌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고 현장을 급습해 56명을 검거했습니다. 이 중 33명은 40, 50대 중년 여성, 42명은 도박 관련 전과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현금 1억 원과 화투 등을 압수하고 달아난 4명을 쫓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네, 넉 달 만에 2억을 챙긴 일당이 적발됐는데 미성년자가 다수였습니다. 이런 거액을 어떻게 벌어들인 건가 알고 보니까요. 성인 남성을 유인해서 신체 접촉을 유도하고 이걸 빌미로 협박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모텔 안으로 들어가는 남녀. 외제차에서 내린 남성 2명이 뒤따라 모텔로 들어갑니다. 잠시 후 차에서 내린 건장한 남성이 모텔로 들어가고 방에 있던 남성 3명을 부릅니다. 자신이 여성의 친오빠인데 미성년자인 동생과 술을 마시고 신체 접촉까지 했다는 이유로 금품을 요구하는 겁니다. 협박받은 남성은 휴대전화로 돈을 송금합니다. 또 다른 모텔. 남성이 방으로 들어간 뒤 여성 2명과 또 다른 남성이 잇따라 들어갑니다. 얼마 뒤 밖에 나온 2 남성. 한 남성 앞에 무릎을 꿇고 빌고 있습니다. 역시 미성년자와 술을 마시고 신체 접촉을 했다며 협박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친오빠라고 한 남성과 여성들, 옆에서 함께 돈을 보내고 무릎을 꿇은 남성은 모두 한패였습니다. 긴급체포합니다. 이 시간으로. 경찰에 붙잡힌 일당은 21살 A씨 등 12명, 선후배 사이인데 이 중 8명은 10대 미성년자입니다. 메신저 오픈 채팅으로 성인 남성들을 유인해 신체 접촉을 유도한 뒤 경찰에 알리겠다며 협박했습니다. 10대 여성 5명을 동원해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억 2천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한 피해자는 무려 8,600만 원을 뺏겼습니다. 미성년자와의 정상적이지 않은 만남을 통해서 술자석을 하고 스킨십을 했다는 게 이제 알려지게 되면 비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견디다 못해서 합의금을 줄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A씨 등 7명을 구속하고 10대 여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자, 이 수십 톤의 쓰레기와 함께 사는 사람들은 손가락질 받곤 하지만 속 사정을 들여다보면 저장장애라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겁니다. 다만 자칫 화재로도 이어질 수 있어서 문제인데요. 치워도 다시 쌓인다는 쓰레기 집으로 이솔 기자가 다시 가봤습니다. 지난달 13일 경남 산청의 주택에서 불이 나 40대 지적장애 여성이 숨졌습니다. 집안에 쌓아놓은 쓰레기 더미에 촛불이 옮겨 붙은 겁니다. 우리 동네 쓰레기 갖다 내밀던 누가 디비갖고 가올 건 다가와요. 저 째는 방에 제가 못 들어갈 정도로 차 있다 그니까요. 쓸모나 가치 없는 물건을 모아두거나 버리지 못하는 정신질환을 저장장애라 부릅니다. 3층짜리 가정집의 발코니며 계단, 마당까지 온통 폐기물로 가득 찼습니다. 집 마당을 가득 채운 쓰레기가 쏟아져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대문도 걸어 잠궈놨습니다. 산 넘어서 내려오는 거 봤어요, 오늘 아침에. 그리고 또 이제 환수레 갖고 와가지고 들어갔더라고. 주민들은 냄새도 냄새지만 불이 날 것 같아 늘 불안합니다. 지쳐버렸어, 우리 동네. 여름 냄새 너무 많이 나. 여기 불도 났었잖아요. 누가 이제 안 치니까 그냥 누가 불을 질러버려가지고 제복에 나오고 난리 났어. 2년 전 설득 끝에 쓰레기 300톤을 수거했지만 또다시 쌓인 겁니다. 치워도 또 쌓이고 그러니까 자녀분들한테도 양해 구하고 부모님한테 설득하라고 해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뇌 손상 이후 실직한 뒤 뭔가를 끊임없이 모아왔다는 50대 남성. 뇌에 닿지 않고 나 먼저 갖고 계단에 굴러갖고 한 3, 4개월 정도 홈스에 있다가 깨어나서 살아온 거예요. 두
두 달 전 주민센터에서 3톤의 쓰레기를 치워갔지만 또다시 잡동사니가 쌓여갑니다. 지금은 안 먹으세요? 이거 쌓아놓으신 거 아니시죠? 특수청소업체 직원들과 함께 인천의 한 원룸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쓰레기산이 나타납니다. 원룸 바닥이 발 디딜 곳 하나 없을 정도로 각종 쓰레기와 음식물, 옷가지로 뒤엉켜 있는데요. 집안은 고양이 배설물 냄새와 쓰레기 악취로 숨을 쉬기 힘들 정도입니다.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여성. 이사를 가려면 집 청소를 해야 하는데 업체를 불러도 무려 8시간이 걸렸습니다. 청년층의 비율이 제일 높고요. 혼자 사시면서 뭐 바쁘셔서 아니면 뭐 몸이 안 좋으셔서 아니면 무기력해지셔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최근 저장장애 환자는 정신적 스트레스와 뇌 손상 등의 원인으로 나이와 상관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장장애는 본인이 치료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본인이 치료 의지를 가지게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 전 세대에 걸쳐 있기 때문에 꼭 노인, 젊은이 이렇게 구분하지 말고 전문가들은 저장장애 환자의 경우 집을 치워주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상담과 의료 지원 등 치료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다시 간다, 이소리입니다. 아직 중국에서는 한한령이 완전히 풀리지 않아 한국 영화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영화진흥위원회가 한국 영화 전용관을 만들어 상영에 나섰더니 예매 시작 1분 만에 전좌석이 매진됐습니다. 베이징에서 공태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베이징 시민들이 긴 줄을 선 채 입장을 기다립니다. 벽에 걸린 200여 명의 한국 배우 사진도 구경합니다. 한국 정부가 운영하는 107석 규모의 한국 영화 전용관을 찾은 이들입니다. 전용관은 한중수교 30주년 기념으로 지난해 문을 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지난달 24일에야 개관했습니다. 영화 범죄도시2, 헌트 등 9일 동안 모두 15편의 영화를 상영하는데 예매 시작 1분도 안 돼 전석이 매진됐습니다. 所以就是如果电影院有放映的话，我就会优先选择来电影院看。如果这边会经常展映的话，就肯定会经常来。 지난 2016년 사드 배치 발표 이후 중국에서 개봉된 한국 영화는 오문이 한 편에 불과합니다. 7년간 이어진 한한령의 한국 영화 개봉이 제한된 상황 속 한국 영화를 볼 공간이 마련되자 중국인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최근 한미 정상회담 등의 여파로 한중 관계가 또다시 경색되고 있지만 9일 내내 영화관 내부는 꽉 찼습니다. 주 2회 정도는 정례적으로 한국 영화를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 있고요. 얼어붙은 외교 관계 속에도 한류에 대한 중국인들의 관심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모래 폭풍. 한번 휘몰아치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미국의 한 고속도로에 이 모래 폭풍이 덮치면서 70대 넘는 차량이 연쇄 추돌해 최소 6명이 숨졌습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모래 폭풍 속에 파손된 차량 수십 대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도로를 벗어나 멈춰선 차량도 보입니다. 현지 시각 어제 오전 미국 일리노이주를 관통하는 55번 고속도로에서 72대 차량이 3.2km 구간에 걸쳐 연쇄 추돌했습니다. 넓은 평야지대에서 시속 70km 이상 돌풍이 불어 흙과 모래가 한꺼번에 휘몰아쳤고 운전자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겁니다. This is a difficult scene, something that is very hard to train for, something that we really haven't experienced locally. 불이 붙은 화물차에서는 폭발도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6명 이상 숨지고 30여 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뒤에도 모래 폭풍이 잦아들지 않아 구조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There are numerous vehicles still both on the northbound side and southbound side that need to be removed. We need to remove them and get them to a secure location and continue to work the scene. 기상당국은 해당 지역에 분진 경보를 발령하고
한때 야외 활동 자제를 시민들에게 요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환상적인 춤 실력을 겨루는 브레이킹.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내년 파리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죠. 여기서 메달 경쟁에 나설 우리 대표팀의 멋진 조합이 완성됐습니다. 정윤철 기자입니다. 힘과 스피드가 느껴지는 화려한 회전 동작부터 상대의 길을 꺾는 묘기에 가까운 프리즈까지 브레이킹 국가대표 선발전을 뜨겁게 만든 전설적 비보이 김홍열입니다. 김홍열은 세계적 대회인 레드불 BC1에서 2번이나 우승한 비보이입니다. 2년 전 브레이킹 본토 미국에서 10명과 홀로 맞서 승리한 건 두고두고 회자되는 명승부입니다. 월드 클래스 김홍열은 압도적 실력으로 국가대표 선발전 정상에 섰습니다. 이번 선발전은 파리올림픽 출전권 획득에 나설 국가대표를 가리는 마지막 대회였습니다. 다만 9월 아시안게임 출전까진 최종 관문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동안 30대 후반의 나이가 부담이 돼 국가대표 선발전에 출전하지 않았던 김홍열. 하지만 올림픽의 꿈을 위해 마음을 바꿨습니다. 체력적으로나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자신감이 생기면서 마지막에 생각하면 도전해보자라고 어느덧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한국은 세계 2위 김원우 등 기존 국가대표에 김홍열까지 합류하면서 막강 전력을 구축했습니다. 여자부에선 국내 최강으로 군림했던 김예리가 태극마크를 되찾았습니다. 지난해 말 선발전에서 충격의 탈락을 맛봤지만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 5, 6개월 정도 국가대표 타이틀이 잠시 내려놔졌는데 저를 믿고 열심히 임한 덕분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채널A 뉴스 정인철입니다. 화창한 날씨에 먼지 걱정도 없어서 봄 기운을 만끽하기 참 좋은데요. 내일은 옷차림을 더 가볍게 하셔도 좋겠습니다.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를 텐데요. 서울의 한낮 기온은 26도까지 올라 낮 동안 초여름 더위가 예상됩니다. 아침 공기도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서울은 14도, 대전과 대구는 12도로 출발해서 한낮에는 서울과 대전 26도, 부산은 22도가 예상됩니다. 한편 동쪽 지역은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 많다가 남부지방은 차츰 흐려질 텐데요. 오후부터 제주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모레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 비는 어린이날인 금요일까지 이어질 텐데요. 제주도와 충남, 호남에는 강한 비바람이 예상돼 시설물을 미리 점검해 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여당 지도부와 만찬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미국 떠나기 직전에도 여당 지도부 만났었죠. 만나는 건 좋은데 친정만 만나냐 논란이 있습니다. 물론 무산되긴 했지만 야당 신임 원내대표에게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또 출근길 문답 중단 이후에 안 만났던 기자도 오늘 만나 자주 보겠다 약속도 했고요. 자, 대통령은 취임 1년 소회를 밝히면서 다음 1년 수정할 건 수정하겠다고 했는데요. 집권 2년 차엔 달콤한 칭찬보다 이런 소통하면 좋겠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쓴소리 경청 소통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